안녕하세요. 장준호 교수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인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권리, 인권, 참으로 당연한 가치로 여겨지지만 인권의 역사는 참으로 치열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인권과 민주시민교육 이야기, 오늘 여러 방향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이신 배경래 활동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선거연수원의 이종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인교대 설규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인권과 관련해서 각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이제 인간의 권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역사가 만만치 않은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의 의미가 궁금한데 좀 짧게 세 분께서 이렇게 인권이란 뭐다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좀 정의를 내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배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전에 찾아보면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 말은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공허한가요? 네, 좀 공허하죠. 뭐가 당연한 거고 뭐가 기본적 권리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인권의 성격을 보여주는 좀 핵심적인 비유가 두발 자전거? 아닐까? 두발 자전거. 이런 생각을 인권은 했어요. 두발 자전거다. 네, 인권은 두발 자전거다. 네. 이 페달을 굴려야지 자전거가 나아가고 멈추는 순간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인권의 보장을 외쳐야지만 인권의 역사가 굴러가고 또 자전거를 타는데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권은 자격 심사를 요구하지 않는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권리고 사회가 두발 자전거를 배울 힘을 부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인권은 두발 자전거고 네. 또 사회가 부축해줘야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권리다. 네. 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종희 교수님.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고유의 권리이면서 불가침의 권리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교과서적인데요. 아주 교과서적이죠. 그리고 또 어쩌면 인권이 정의의 기초가 되고 세계 평화의 기초가 되고 우리 공동체 생활의 기초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 삶의 기초인 거죠. 그렇죠. 인간의 권리니까.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설규주 교수님. 네, 원래 이런 뭘 한마디로 해보라고 하는 질문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보면. 예, 처음에 시작 질문 가볍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저는 뭐 인권은 뭐 이제 비유하기보다는 뭐 짧게 말씀해달라고 하셨지만 이게 짧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인권은 우리가 그냥 한자로만 풀이하면 인간의 권리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이렇게 해도 누가 틀렸다고 하지 않는데 여기에 좀 살을 붙여야지 인권의 좀 깊이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인권은 인간이 단지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권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은 숙제다, 과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우리 전에 히딩크 감독이 아직 배고프다고 어떤 그런 것처럼 인권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도달해야 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이유로 그 이유로 존중돼야 될 마땅히 또 누려야 될 네. 그래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어떤 과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그 인권이라는 게 하나의 두발 자전거 내지는 숙제, 그리고 아주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삶의 기초로서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인권이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인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역사를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인권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 사실은 인권을 얘기하면은 뭐 굉장히 뭐 고대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중세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요 장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대로 아주 고대로부터도 우리가 소위 인본주의라든지 그런 좀 인간을 그 기본에 두었던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지만 좀 근대적인 의미에서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는 그 대헌장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영국은 불문 헌법 국가이지만 대헌장이 사실상 뭐 굳이 따지자면 대헌장이 일종의 어떤 영국에서는 성문헌법 같은 역할을 하는 문서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지구촌의 많은 나라에서 어떤 그 헌법이라든지 각종 그 권리 관련 문서의 기초가 됐던 부분인데요. 사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1215년, 13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800년 전이네요. 그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무려 그 왕권 신수설이 있던 그런 시기였고 그 왕권 신수설이라 그러면은 그 왕의 권리를 신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렇죠. 부여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교회는 이제 교황 네. 이쪽이고 또 이쪽 세속에서는 이제 왕이 이제 그렇게 권력 받은 거라고 하니까 감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동양에서도 왕의 권한을 좀 그렇게까지 분류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기에 그래도 대헌장의 이제 의미는 그런 시기에 그래도 뭔가 균열을 내고 또 억지로라도 왕이 도장을 찍었다. 거기에 뭐 내키지 않았지만 대헌장도 그런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 인권이 전개된 과정을 보면 인권은 기본적으로는 뭐 어떤 기업이나 어떤 타인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그 권력자로부터의 자유 거기에 간섭받지 않는 요게 출발점인데 대헌장이 그러한 정신들을 상당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그 권리 청원이나 이제 영국의 권리 장전 그리고 미국의 이제 독립선언 문서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왕으로부터 그 간섭에서 그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고 프랑스 인권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왕이 결국 마음대로 했던 또 왕과 귀족이 마음대로 했던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 의식을 어떤 인간의 권리된 의식을 자각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독일을 비롯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나 인간으로서의 가치 등을 이제 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권의 역사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인권을 누리는 주체가 확장되어 왔고 그 범위가 확장되어 왔고 또 하나는 인권의 목록 자체가 확장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체가 확장됐다고 하는 것은 대헌장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소수의 귀족과 소수의 자유민에게만 부여되었던 그런 권리들이 그 이후에 조금씩 넓혀지면서 농민, 노동자, 또 여성으로 또 다른 인종으로 다른 국가로 확대되어 가는 세계인권선에도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도 처음에는 원래 모든 사람 표현할 때 all man으로 하려고 했다가 뭐 관행적으로 남성이 인간을 대표한다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휴먼 빙스로 해서 그 중성적인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장이 되어 왔고 두 번째는 인권의 목록이 확장되어 왔다. 첫 번째 보통 아까 말씀드린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해 왔던 그런 어떤 정신이 이제 점차 확대가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뭐 교육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등 교육이나 환경, 의료, 복지 이런 쪽으로까지 확장이 되어 왔고요. 또 이제 우리 헌법 같은 경우도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인권이 경신에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컨대 수면권. 뭐 과거에 우리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하면서 수면권이란 말을 그때 좀 들어봤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잠자는 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만 했었지 권리라고 인권 차원의 이야기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수면권 또 그
뭡니까 9시 등교제 이때도 우리가 수면권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없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권리로서 자꾸 확장되어 가는 부분, 또 최근에 정보화 사회에서 이른바 이칠 권리 이런 것도 새롭게 추가된 권리의 인권의 어떤 그 목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주체와 그 목록이 확장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긴 역사를 또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보니 어쨌든 그 인권의 주체가 확대가 됐다라는 측면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인권의 분야가 굉장히 이렇게 그 영역이 이렇게 확산되어, 목록이 이렇게 좀 확산되어 왔다. 뭐 사회권이라는 측면까지도 지금 확대가 지금 현재 막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선거에도 인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네, 선거와 인권 관계는 어떻습니까? 선거와 인권의 관계는 우리가 보통 이제 참정권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국민들, 그러니까 유권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예를 들자면 1860년대에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참정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80년대가 되었을 때 주의회에서는 지방에서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져요. 여성들이 무슨 얘기냐, 전국적으로 우리 다 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서 눈에 띄게 여성 참정권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은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1913년이었죠. 경마를 하고 있는 그 경마장에 그 국왕의 말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달려오는 말에 뛰어듭니다.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하면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는 거죠. 그 경마를 보도하고 있던 언론사 기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게 송출이 되고 기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918년에 여성들에게 전국적인 참정권이 주어지는데 3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에서 조금 더 발달을 해서 그 이후에 참정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1928년이었어요. 28년에는 남성, 여성 똑같이 참정권을 주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참정권 운동 과정에서 교수님, 영국에서 감옥에 이게 갇힌 여성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글쎄요. 몇천 명 굉장히 됩니다. 많을 것 몇천 같아요. 명이 네. 이렇게 투옥이 되고 그런 희생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영국보다는 사실상 여성 투표권이 주어진 나라는 뉴질랜드가 제일 빨랐어요. 1893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많이 발달되고 뭐 우리 인권 문제나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 북유럽 중에서 핀란드가 1906년, 그리고 프랑스 케이스는 좀 많이 늦어요.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에야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미국도 뭐 흑인 인권 투쟁 과정도 있고 했었지만 미국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1920년에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48년에 주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어진 국가도 있죠.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참정권을 획득하는 과정, 투표권을 획득하는 과정도 상당히 많은 정말이지 눈물과 피가 섞여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직선거법도 점점 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규정들이 새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그러니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과 토론에서 수어하고 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새로 마련이 되었죠. 그리고 점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도 2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선거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대책을 마련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보자면 우리 선거법이나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거권을 보다 더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이 되고, 이 조치들이 그대로 선거제도나 법으로 투영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성의 어떤 참정권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역사가 길고 굉장히 그 아픈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이제 점철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을 쭉 듣다가 보니 어쨌든 그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라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인권 차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 이런 부분들이 선거와 인권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연관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시민을 닮은 국회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이야기는 시민의 다양한 구성을 반영한 국회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다양한 시민들의 삶을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회여야 된다라는 이중의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거권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이 역사적 장벽들이 있어 왔죠. 성별 장벽을 비롯해서 장애, 그리고 뭐 부의 장벽이라던가, 최근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령 장벽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들을 차례로 허물고 최대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정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그럴 때 참정권은 보다 인권의 본령에 가까운 권리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 네네. 그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제한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풀려야 이제 참정권과 인권이라는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우리 정치 생활에 있어서의 인권 실현, 이 부분이 좀 보장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인권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뭐 아쉬운 것도 좀 느끼셨겠고 어려움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인권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우리도 이제 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가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인권 감수성,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합니까? 사실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이 그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권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권리인데 네네네.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성을 가져야 될까? 네, 누구나 뭐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 누구나 인식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누구나 가져야 되는데 누구나 인식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사실은 인권 감수성이 올라갈수록 그 사회가 가진 인권 문제나 차별의 문제가 많이 보고됩니다. 네. 예를 들면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 아동학대 신고율이 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동 신고율이 낮은 사회라고 해서 아동학대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많이 되는 나라가 아동학대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감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인권 감수성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뭔가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고, 그 다음에 타인의 아픔, 그리고 자기가 겪는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고 이 아픔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알 수 있을 때 사람들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 역량이 또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권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쟁투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외치는 만큼 바뀝니다. 곧 실천하는 역량이란 것이 인권 감수성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옆집에서 아동 학대가 있다,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동의 아픔, 피해 사인 아동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소리 내는 것, 이게 이제 인권 감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수성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그 굉장히 민감한 공감 능력하고도 이렇게 좀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네. 공감이라는 게 그냥 느낀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훈련이 필요한 감수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당할 짓을 했으니까 당했지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공감을 철회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빚어낸 아픔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때 그 아픔을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민들의 의식 조사를 한 게 있잖아요. 그 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협력적이었던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 지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지하는 그룹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도 높은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보통 권리나 책임이 이렇게 반대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인권 감수성은 권리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그 권리가 타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타인의 아픔에 연대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동시에 인식하는 그런 의식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인권 감수성의 방향을 우리 사회가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의 어떤 인권 감수성과 또 인권에 관련된 또 인권과 결합된 시민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다. 그 조사를 해보면. 근데 또 그 어떤 조사를 보면 2019년도 국가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좀 재밌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 모두가 나는 그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한 70%가 그렇게 원하는데 또 반대의 어떤 성향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조사를 해보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인권의 그 침해가 심각하다. 그럼요. 그 심각하다라는 정도 느끼는 어떤 그런 정도가 한 70%가 또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존중받고 있고 존중받고 싶고 하는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도 70%지만 그게 내가 침해받고 있다. 사람들이 침해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도 한 70% 되던데요. 네네. 그 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저도 그 조사를 좀 흥미롭게 봤는데요. 네. 제가 그 90년대 중반부터 인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권이라는 말 혹은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거의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인권이 밥 먹여주냐, 인권 한가하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한가하게 인권 타령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많이 늘었고 말씀드린 인권 감수성도 시민들 사이에서 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존중받고자 하는 열망도 동시에 높아지고 동시에 차별과 인권 침해를 감각할 수 있는 감수성도 동시에 높아진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 감수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결과로만 해석하기에는 안타까운 점은 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인권 문제도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배 선생님 말씀 듣다가 보니 이제 인권 감수성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그 교재에서도 이렇게 좀 인권 감수성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아니면은 그 부분이 좀 결핍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우리 그 설 교수님께서는 교과서를 한 90여 종 정도 분석을 하셔서 그런 인권 감수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연구 결과나 또 교과서의 어떤 상황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보는 그 교과서에서도 좀 더 친인권적이지 못했다. 또 인권 감수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요. 예컨대 어떤 성별과 관련된 부분,
또 어떤 인종이나 국적과 관련된 부분, 또 어떤 노동과 관련된 부분 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 먼저 성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인권 감수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그래도 그 남녀 간의 어떤 등장 비율은 대체로 과거에 비하면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넘어섰고,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어떤 맥락에서 주로 등장하느냐, 어떤 역할로 등장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는데, 예를 들면 남자는 어떤 의사결정자, 좀 더 중요한 역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런 쪽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여성은 좀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거나 문제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역할, 이런 쪽으로 많이 등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이제 남자와 여자를 그 캐릭터를 특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각인시키는 그런 경우에 방금 이야기한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는 좀 어떤 가해자, 좀 위험한 사람, 좀 말썽꾸러기, 이런 쪽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성은 좀 피해자나 좀 모범생, 이렇게 묘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 역할이나 그건 이미지를 역차별 아닌가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역차별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그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악성 댓글을 퍼뜨리거나 저작권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는 그거는 남자의 여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되게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는 좀 남자아이들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었고요. 여자아이는 이제 도서관에서 선생님이 책을 이렇게 좀 바른 자세로 읽으라고 하면 여자아이들 책을 바른 자세로 읽고, 그 옆에서 남자아이는 책을 찍고 있고, 되게 이런 장면들이 좀 다른 한편으로는, 보통 우리가 남자아이들 막 뛰어놀게 하고 여자가 이렇게 얌전히 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고정관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별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지금 그런 장면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교과서에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과서에서 발견한 장면들입니다. 서 교수님, 그러면은 어쨌든 그 교과서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반영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방금 전에 묘사한 부분들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수정 작업이랄까요? 아니면 좀 더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작업들은 교과서 집필진들이나 교육부 쪽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예, 일단 먼저 교과서 집필 기준에 어떤 특정 집단이나 종교, 뭐 인종 등을 뭐 왜곡하거나 비하하거나 고정관념 갖게 하는 이런 표현 하지 말라고 돼 있고, 검정 기준에 또 들어있어요. 검정. 나중에 이제 책을 이제 써서 검정을 받을 때 또 마찬가지로 검정 기준에도 그런 게 있으면은 감점 내지 탈락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또 그게 교과서가 한 제작 기간 2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그 2년 동안 또 우리의 감수성이 이만큼 또 좋게 보면 향상이 된 측면도 있어요. 그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또 한 1, 2년 지나면서 몇 년 지나면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뭐 걸렀다고 해서 완성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인권 감수성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장면들이 발견이 되는 것을 아직도 발견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 질이 일단 발견되는 그 내용에 대한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저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또 어떤 그 연구자 차원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희가 느끼기에 혹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뭐냐라고 우리 이제 그 교육 그 주체들의 입장에서 연구자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또 이게 발견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그 인권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한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감수성이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또 높여져 가는 부분들도 있고. 자, 그런데 그 배 선생님 어떻습니까? 우리 또 인권 감수성을 이제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뭐 교사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의 어떤 그 인식도 굉장히 이제 그 같이 동시에 높아져야겠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금 현재 그 인권의 어떤 감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어렵네요.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네, 저는 근데 저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학교에서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인권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룹의 시민들을 만나지만 인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감수성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훈련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인권에 대한 교육이 좀 체계화돼서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린 학생들만 배워야 된다가 아니라 평생 교육적 관점에서 네,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네네네.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네요. 교육은 굉장히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교육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교실 안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누가 가르치는 사람의 이 도움을 받아 이렇게 막 공부하고 있는 학습 이렇게 이제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인권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 작용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이 공적으로 시민들에게 행하는 메시지, 예. 그리고 한 공간 혹은 한 조직, 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던져지는 또한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교육적 효과를 갖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인권 교육이라는 것을 수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법 제도와 네,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의 확대, 이것도 함께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이제 학교 교실에서 배우는 그 인권,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뭐 언론이랄까 아니면 정치인들의 언어 사용, 내지는 어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 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인권 감수성이 이렇게 향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좀 해외로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죠. 독일 같은 경우에 민주시민교육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또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에는 인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래서 우리 독일 전문가이신 이종희 교수님께서 독일 민주시민교육, 그러니까 정치교육에서 인권의 가치가 어떻게 그 교육 안에서 실현이 되는지 그리고 보장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독일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민주시민 교육 자체 내에 인간 존중, 평등, 정의, 법치주의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아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상당히 모든 부분들이 다 인권하고 연관이 된 내용들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독일은 기본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조 1항 그렇게 굳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치입니다. 이것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네네. 이제 명확한 의미는 국가보다 인간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이 있고 나서 국가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 그렇죠. 그리고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예.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네네. 이 항은 인권은 침해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권리이다. 그리고 독일 국민은 이 권리를 인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인권이란 정의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되며 평화의 기초가 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런 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 자체도 상당히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연방헌법재판소 예를 들자면 입법부에서 입법을 할 때 얼마나 인권적인 요소가 다 고려가 되었는지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모임이 있어요. 파라멘타리아 슈튼 파라멘타리아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면은 어원들을 보호하는 어원들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타국, 외국에 있는 정치가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 독일 의원들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두 분께서 이렇게 좀 독일 사례를 듣고서 한국의 어떤 시사점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 혹시 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아요. 한국 헌법에도 분명히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조항이 국민의 권리로서 선포되어 있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한국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아직까지도 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권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정치 질서의 원리 혹은 제도들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사실 한 몸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 같고, 한국에서도 그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미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좀 더 인권의 개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리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좀 헌법으로 다시 좀 고쳐져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좀 합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이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배 선생님은 우리 헌법이라는 부분이 좀 더 가치적인 측면에서 인권을 이제 반영은 하고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인간의 기본적 사회권이라는 측면,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 그럼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헌법 개정의 어떤 필요성,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주 교수님은 혹시 독일 사례에 비춰서 한국의 시사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가 좀 늦게 헌법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좋은 걸 많이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독일 헌법도 저희가 일정 부분 저희에게 반영이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는 1조는 아니지만, 저희는 1조가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그 내용이지만, 저희도 10조에 그 내용이 있긴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우리 헌법에도 들어 있어요. 아마 독일 헌법을 넘어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겠죠. 우리 헌법은 좋은 말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고쳐져야 될 부분도 당연히 있죠. 시대가 근데 중요한 건 실천이고, 그러면서 아마 저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헌법에는 이제 국민이라는 게 표현이 좀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 국민이라는 표현을 좀 인간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좀 확대를 한다면은 더 좀 우리 헌법이 우리 국민은 물론 우리 좀 구성원들에게 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독일 사례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뭐 한국의 시사점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 분야에서 인권 교육이라는 게 사실 그 하나의 범교과 교육으로서 이제 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뭐 이렇게 좀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좀 하는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이제 인권 부분에 있어서의 감수성 부분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측면으로서 어쨌든 우리나라 교육도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이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뭐 이런 계획을 마련을 해서 쭉 지금까지 실시를 해오는데요. 그 안에 이제 인권이라는 부분들도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주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문건을 좀 분석해 보셨죠? 네. 네. 일단 교육부에서 네. 좀 설정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개념이나 방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점을 자각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와 제도 이념을 이제 실생활에 구현한다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들어요. 첫 번째는 주권자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라는 점인데요. 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좁은 의미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이때처럼 좁은 의미에 그냥 국가와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삶의 주인.
그러면 그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는 그런 사람을 주권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인권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민주주의적 제도나 가치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민주주의의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민주주의의 그 이념을 뭐라고 이제 가르치냐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한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제 명시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에는 이 어떤 주권자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즉 인권 부분과 민주주의가 이제 여기에 중심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교과에도 아주 이렇게 비중이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전부 다 물론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많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다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좀 지식 측면, 인권의 어떤 역사라든지 뭐 알긴 알아야 되는데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곤란하겠죠. 법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인권을 좀 중요한 논쟁적인 주제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우리 보이트겔스바흐 합의에서 나와 있는 그 원칙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강압 금지, 두 번째가 논쟁성인데 강압 금지 같은 게 이른바 주권자 시민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 인권은 논쟁적인 것으로 다뤄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 인권이 당연히 지향해야 되는데 왜 논쟁으로 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인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권 침해냐 아니냐는 굉장히 논쟁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컨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방역과 관련해서 이게 인권 침해냐 아니냐. 예컨대 이건 논쟁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과 맞물려서 인권 교육도 이제 강화될 수 있을 터인데 그 과정에서 저는 좀 그와 같은 그 원칙들이 좀 이렇게 활용이 돼서 좀 그 핵심적인 주제로서 좀 다뤄줄 수 있다면 민주주의도 살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도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시민교육 안에 인권 부분을 담아서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나 지금 굉장히 역부족인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그 보이트겔스바흐 합의에서 우리가 그 논쟁성의 원칙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을 실현하는 게 가장 약한 게 우리나라 학교에서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실현시키는 것 자체가 인권을 하나의 논쟁의 지점으로서 삼고 그거를 굉장히 구체적인 주제 속에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학교 뭐 시도교육청을 보면 뭐 학생 인권조례 네. 뭐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학생들이나 또 교사, 부모 뭐 이렇게 참여해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은 어쨌든 이것 하나의 논쟁의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 그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이 지금 경기도, 인천, 그 다음에 전남, 아니다, 광주, 전북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경기도 서울, 네, 경기도, 광주, 서울, 광주. 전북, 네. 그다음에 지난해 충남과 제주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충남, 제주까지요? 네. 그러면은 총 지금 6개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민주시민교육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관련이 있고 또 이것도 하나의 논쟁 지점이기도 해요. 학생 인권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학생 인권이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이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충돌 지점도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들의 어떤 권리라는 측면과 충돌 지점도 있는 것 같고 선생님들의 인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자면. 그래서 또 이 교육이라는 아주 미묘한 차원에서 학생 인권과 교사의 어떤 권리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학생 인권조례를 그 인권 활동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예. 저희 뭐 이를테면은 지금은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강제 이발 당해 보셨을 것 같고, 예, 체벌 일상적으로 경험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교사의 말에 어떤 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한마디라도 더 보태다가 맞지 않을까?
혹은 뭐 보땠다가 또 혼이 났던 기억 이런 거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다 아닌가요? 있죠. 네, 강제 보충 있습니다. 받으셨죠? 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하나는 학교가 학생들한테 여러분 인간 대접 받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교를 만들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도 여러분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나라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죠?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떤 대답인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인간다운 질문이 뭐죠? 그렇죠. 라고 학생들이 인간다운, 질문을 하게 그렇죠. 되겠죠. 그러면 인간답다는 건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학교라는 얘기를 던지고 싶은 그러면 거지. 지금까지는 그 인간다움과 그 아이들의 어떤 그 권리라는 부분이 많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지금 많이 이렇게 좋아진 측면들도 있잖아요. 네,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아마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의 학창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왜 과거에 비해서 더 좋아졌는지라고 질문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지금의 학교 안에 인권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서울과 뭐 예를 들면 부산을 비교한다거나 혹은 한국과 독일을 비교한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갈 지점을 찾아야지 예전보다 더 좋아진 거 아니냐는 것은 사실 발전을 멈춰 세우는 질문이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좀 이동시켜 보자라는 제안을 좀 우선은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시민하자라는 게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시민하자. 시민을 하자. 예, 그래서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국가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하게 하자. 그게 민주시민 교육이다. 네. 예, 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을 하려면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논쟁성을 어떻게 구현하겠습니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학생인권 조례의 목표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학생인권이라는 개념이 좀 학생들에게 주면 위험한 거 아닌가? 혹은 교육이 엉망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히려 민주주의 인권의 원칙에 좀 더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좀 더 가까운 학교를 만들자는 제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제안 드리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앞으로 교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교사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자. 그게 살아있는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사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질문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교주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그 학생인권조례 이 부분이 지금 배 선생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이게 학교 현장에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좀 이렇게 주저하는 측면들도 있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또 느끼는 다른 어떤 감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아마 학생 인권 조례는 좀 기성세대에게는 좀 두려움으로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그냥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좀 막연한 두려움이 좀 개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두려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애들한테 맡겼을 때 또는 애들한테 맡겼을 때 뭐 올라타는 거 아니야? 뭐 근데 우리가 두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3cm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그거를 지금 애들 3cm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나느냐? 근데 큰일이 안 나요. 18세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도에 19세가 됐죠. 그때 그거 되기 전에 2001년 그 무렵에 논쟁이 있었을 때 20세에 19세로 낮출 때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작년하고 똑같은 논쟁이 있었던데요. 20세에 19세로 낮출 때도 큰일 난다고 낮추면 어떻게 10대한테 투표권을 주느냐고. 근데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19세가 투표했을 때. 18세 투표했는데 뭐 큰일 안 났잖아요, 나라가.
근데 막연한 그런 좀 두려움이 있고 또 그 학생의 인권하고 교사의 인권 간에 약간 좀 제로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학생 인권이 신장이 되면 교권이 침해가 된다고. 근데 그동안 그 교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절대 그건 경쟁하거나 그렇게 제로섬의 관계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교권이라는 게 학생을 통해서 때로는 침해될 수도 있겠죠. 근데 교권이라는 게 예컨대 교육 당국이나 또 어떤 그 동료 교사나 학부모나 이걸 통해서도 침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우리가 두루 존중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굳이 결코 우리 학생 인권이라고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막을 이유가 없고 저는 좀 욕심을 부려본다면 좀 더 나아가서는 말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를 기성세대 정치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좀 이렇게 물론 그건 준비가 필요하고 역량이 필요하겠죠.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정 부분 청소년 의회나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의회도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노력들이 좀 축적이 되면 독일도 있죠. 그런 게 지금 청소년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문구가 만들어지고 기구가 만들어지고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고 기성세대가 뭐 시범적으로도 좋고 지금 일부 시도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해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두려워서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저는 그 첫 번째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어떤 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자, 그런데 이 변화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나름대로의 어떤 적응과 이런 변화를 수용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변화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이런 변화들에 부응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사실은 협업 체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와 기관과 그리고 민주시민교육단체도 필요로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장만 펼쳐주는데 다양한 기관단체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조금 더 저희가 발전을 시켜서 다양한 인권단체나 학교나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권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 역사와 또 인권의 의미,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권의 어떤 인권 감수성에 대한 문제, 또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에서의 어떤 변화, 또 해외 사례를 가지고 좀 시사점도 저희들이 좀 이끌어내 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인권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좀 그 세 분의 그 출연진께서 우리 한국 선거방송의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이제 인권 문제가 중요하니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그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게 좀 있으시면 가감 없이 좀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18세 청소년이 첫 번째로 투표하는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네, 18세 투표율이 그 전체 투표 참여율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18세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주권자로서의 어떤 실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바꾸고 싶은가, 그 내용 안에 우리 사회에 지금 인권의 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권리가 확대될수록 내 삶은 얼마나 살만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고 또 이런 질문들이 많아질수록 또 우리의 권리가 더 두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사회에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인권이 필요한지를 함께 토론해 주시고 요구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종희 교수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합니다. 제도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건 시민 참여죠. 인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 한번 서 보셨을 때 인권 감수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정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설규지 교수님. 우리나라가 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수준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또 삶의 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인권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권자로서 산다는 거, 또 민주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거, 인권 감수성을 늘 유지하면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함께 그 길을 간다면 그 피곤함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고 또 의미 있는 열매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피곤하지만 그 길을 함께 다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선생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이어졌었습니다.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인권은 그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깨우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